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32쪽 보시면 기출문제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A 문항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 문항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변화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1문항이 더 출제가 되었는데, 기입형에서 원래는 기입형이 2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렇죠? A형에서 2문항, B 문항에서 1문항 해서 3문항이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입형 문항은요, 교육론에서 주요 키 컨셉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3년 기출에서도 기입형을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백슬라이딩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 트렌드죠. 요즘 트렌드, 그죠? 예. 그래서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이 하나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액션 리서치라고 하는 3가지가 나왔어요. 이 기입형 3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죠? 현장 수업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9, 10월이나 11월 최종 모의고사에서도 문제 개념들을 다루고 문제를 풀어왔지만, 최종 찍기반에서도 이제 문제를 다룬 게 U-shape에 대한 러닝. 우리가 이제 이 언어 발달을 하게 되면은 U자 곡선으로 언어 발달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U자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코렉폼을 사용하는 거야. 코렉폼을 사용하다가 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 무슨 이유에선가 인코렉폼이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코렉폼이 도출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overgeneralization, 그죠? 예, 과잉 일반화. 이 언어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이 언어 학습 체계끼리 서로 이제 간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가령 예를 들어서 동사의 규칙 변화에 대한 학습이 되었어. 그 다음에 동사의 불규칙 변화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될 경우에 규칙 변화의 ed 엔딩이 불규칙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규칙 변화에서 불규칙 동사에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 ed 엔딩을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되는 그런 incorrect 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인이 overgeneralization으로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냥 이제 처음 들으시면은 그냥 이제 듣고 이해하시면 이제 내년에 강의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은 이 U자 곡선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U자 곡선에서 correct form이 나오고요. 그래서 went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정확하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죠? U자 곡선 안에서 맨 마지막 부분을 가면은 학생들이 이 언어 학습을 하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incorrect form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incorrect form이 사용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went다라고 하면 went를 제대로 잘 썼는데 wented라든가 아니면 goo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언어 학습을 하다가, 그죠? 예, 그 이 언어 규칙 체계 안에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규칙 변화에 대한 ed 엔딩이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죠? 그것이 혼합된 형태로 incorrect 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현상으로 뒤돌아간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퇴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backslid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부정확한 형태에 의존을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학습 현상을 얘기했을 때 backsliding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과정이 잘 거쳐지고 학습이 계속 진행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correct 폼의 형태로, 그죠? went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져서 이 언어 발달이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그러한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루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U-shaped learning 또는 U-shaped develop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최종 찍기반에서도 그대로 했는데, 그 예시가 첫 번째 문항에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backsliding에 대한 개념들, 이런 개념들은 기본 이론 과정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본 빌더 1을 보시면 요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좀 찾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직 컨셉에서 주로 출제가 되어서, 그죠? 베이직 컨셉과 키카드를 잘 여러분이 이제 상반기 동안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기입형에 있어서는 감점 없이 정답 처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제가 찍기반에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했던 것이 이제 컴퓨터 어답티브 테스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트렌드거든요, 사실. 교실 안에서 컴퓨터라든가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학습은 예전부터 계속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 학습 환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ICT 클래스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기 위한 온라인 리서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교수 학습 과정에도 컴퓨터가 사용이 되었지만 사실 평가 부분 안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우리 나라의 교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자체가 믹스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수학습 과정들도 이렇게 학생들의 프로페셔널 레벨이 섞여 있으면 진행하기 어렵지만 평가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기.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이라고 하는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하면 대강의 안에서도 학생들이 전부 다 믹스 레벨이라고 할지라도 그 학생 개개인에게 테일러드 맞춤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측면에서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이 계속해서 디벨롭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나타내면서 바로 두 번째 기입형으로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도 역시 빌더 1에서 그죠? 예, CAT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개념에서 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에 대한 원리들이 나와 있죠. 문제를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학생들이 테스트 테이커들이 정답을 하면은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그 다음에 나간다라던가 왜냐하면 오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주었던 문제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 나가서 시험을 보는 과정 중에 학생의 프로페셔널 레벨을 또는 어빌리티를 이제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평가가 CAT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제가 텍스트나 데이터는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다시 저희가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핵심들만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으로 넘어가죠. A형 서답형 안에서는요. 제가 이제 주요 토픽 중에 안에서 그죠 티처 이그잼에서 주요 토픽과 이제 선생님의 그런 어떤 그 티칭 퀄리피케이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그죠 예 수정 변화 이제 조작 뭐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했을 땐 텍스트북을 하나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그런 실제 교실 수업 안에서의 구성원의 조건은 뭐라고 얘기했어? 믹스드 레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정해진 교과서를 가지고 믹스드 레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의 텍스트북 모디피케이션이라든가 어댑테이션이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측면 안에서 매년마다 그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이라든가 텍스트북 이밸루에이션이라든가 이런 토픽들은 주요 토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에 대한 경우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도록 하는 서답형 문항이고 실제 클래스룸 머티리얼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을 하도록 하는 목적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프로페셔널 레벨을 고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세 번째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있어서 조금 더 그죠? 수준 높은 인지적 능력을 이제 키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 학생들의 학습을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비의 자료를 보면은 이 선생님이 이제 두 번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수업 안에서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근데 이 선생님이 진행한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목적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서답형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저희가 보면은. 그래서 클래스룸 컨텍스트 안에서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A, B 두 자료를 갖다가 비교를 해서 답안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론 문제는 약간의 스킬과 기본적인 베이직 컨셉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그 만점을 향해서 내년에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렉션을 보면은 그죠? 이 선생님이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그죠? 추가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하나씩을 규명하고 왜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슨 2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죠? 실제 학생들로 하여금 매거진 픽처를 토대로 해서 리얼월드 잡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본인들의 그 드림 잡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4번째 해당되는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두고 그죠? 학습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머티리얼 어댑테이션이 주어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레슨 5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실제 기존의 텍스트북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쉽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텍스트북에 있는 스토리의 마지막 엔딩을 없앴단 얘기지. 그래서 그 엔딩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치 꾸며 보도록 하는. 그래서 학생들의 언어학습 활동에 대한 무엇이요? 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커그니티브 스킬을 이제 키워주려고 하기 위한 학생들의 thinking 프로세스를 좀 키워주기로 한 그런 어떤 수업이라고 규명을 해서 목적은 3번째 목적에 해당되는 하이 레벨 커그니티브 스킬을 키워주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각각 그 근거로 커그니티브 스킬을 키워주도록 하는 것은 끝에 엔딩을 없애고 학생들한테 인퍼링 하도록 한다라던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얼 라이브즈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건 리얼 월드 뉴 잡들에 대한 부분들을 쉐어하도록 하고 드림 잡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뭐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뭐 답안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9번. 네. 9번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교육론은 사실 리딩이 어렵지는 않지만 자료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중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가 길다고 당황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자료가 있고요. 워크시트 A 자료가 하나 나와 있고 이 워크시트 A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업을 한 선생님의 클래스 옵저베이션에 대한 노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디렉션도 좀 기네요. 그죠? 네. 이 수업에서 보면 학생 2가 그죠? 그룹 액티비티에서 수행한 역할을 규명하고 그죠? 근데 그 역할을 찾아보고 규명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어디요? A에서 2개 단어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A에 있는 학생의 역할을 찾아보면은 롤이 디스커션 리더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매니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한 역할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학생이 이 역할 중에서 무엇을 수행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B의 자료를 읽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B의 자료를 쭉 읽어보시면 그렇죠? 예, 3번째 그 옵저베이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학생 2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학생 2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학생 2는 온라인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그죠? 한 학생이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자. 온라인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그죠? 그림과 함께 그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그룹에서는 이 학생이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단어를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와 관련된 그 역할을 찾으면 워드 마스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매칭을 해서 찾아가는 문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육론 문항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중의 전략,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능력들, 이러한 부분들을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이론만 공부해도 안 돼. 너무 컨셉만 가지고 달달달 외우는 공부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교실에서의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서 이게 무슨 활동인 건지, 목적이 무엇인 건지, 왜 그렇게 진행되는 건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리를 하셔야지만 이런 데이터가 손쉽게 이용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수업을 저희는 내년에 2트랙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while reading stage에서 선생님의 한 역할 뭐 저희가 이거 모의고사 때도 한번 풀어봤는데 뭡니까? 벤 다이어그램이죠. 벤 다이어그램. 그죠? 이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graphic organizer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A에 이제 그 A에서 그죠? while reading stage에서 한 선생님이 사용한 툴을 썼는데 그 툴은 어디에 나왔냐면 B에 또 나온다는 얘기야.
뒤에 나온 벤 다이어그램을 지칭하고 있는 두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테이블, 플로우 차트 이런 것은 뭡니까? 리딩 컴프레hension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픽 오가나이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클래스룸 옵저베이션에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픽 오가나이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픽 오가나이저를 이제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그죠? 이 그래픽 오가나이저, 특히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이 바로 이제 정보에 대한 비교와 대조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그 근거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좋아. 자, 좀 빠르게 나가서 하나하나 뭐 이제 분석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은 나중에, 그죠? 예, 기출문제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39쪽에 봅니다. 그 10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출제가 됐어요. 뭐냐면 실제 학생들의 인터랭귀지 디벨롭먼트, 중간 언어의 발전 단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베이직 컨셉을 토대로 해가지고 출제가 된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난번에 출제됐을 때는 저희가 한번 모의고사에서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걸요. 저는 이제 퀘스천 폼 가지고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스테이지 1부터 시작해서 스테이지 5까지 어떻게 퀘스천 폼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익히는가라고 하는 과정들을 모의고사에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퀘스천 폼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제 원서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서를 틀에 맞춰 가지고 이제 퀘스천 폼에 대한 그 인터랭귀지 디벨롭먼트 어디에 학생들의 발화를 보면서 그 학생의 발화를 토대로 해서 그 퀘스천 폼이 어느쯤에 이제 발달 단계에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는 것들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퀘스천 폼이 아니라 이번에는 뭡니까? 리퀘스트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갖다 익히는데 어떻게 이제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6까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학생 1과 학생 2의 대화를 보면서 각각의 학생들이 어떤 단계까지 리퀘스트 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습득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활동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그러한 그 대화를 보면 여기에선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학생의 발화 중에서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언더라인 해야 돼. 그래서 그 언더라인 된 부분들이 어떠한 디벨롭먼털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찾아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째 그 학생 2의 발화를 보면은 그쵸?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I need more time to think 라고 하는 건 뭐야? 시간이 더 필요해요 라고 했지. 시간을 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시간이 더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indirect request의 형태로 사용됐다. 그러면 스테이지 그 발달 중에서 어디가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6에 해당되는 거죠. 스테이지 6에 해당되는 부분이 indirect request 폼의 가장 그죠 발달된 그런 어떤 중간 언어 단계 중에서 가장 발달된 단계에 해당되는 6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리퀘스트를 할 때 can you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can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can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can you share? 그죠? 두 번째 학생 1의 발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1의 발화 같은 경우는 can I ha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학생의 발화, 그죠? 를 보시면 can you speak?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듯이 can과 다양한 동사들이 연결되도록 하는 형태로 리퀘스트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단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스테이지 5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각각 스테이지를 지금 계속 저희가 몇 문항들을 이렇게 풀어봤는데 그 문항들의 특징이 뭐예요? 매칭하는 거야.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실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프로세싱이에요. A 자료와 B 자료에 대한 매치. 근데 그 매치가 그냥 1:1 매치로 그냥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육론에 대한 매직한 컨셉이 있어야지만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빠르게 연결해서 그죠?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론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이제 인터랭귀지 디벨롭먼트, 러너 랭귀지에 대한 그러한 출제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요 문화지도예요. 문화지도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계속 이제 한 문항씩은 계속 출제가 돼서 나오는데 사실상 이것도 트렌드를 방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언어학습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뚫어지게 보고 있다. 저도 좀 봐주세요. 그죠?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책을 잘 못 보게 합니다. 제가 절 보고 하고 제가 칠판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래 여러분을 봐야지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떤 부분에서 더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수리를 보고 강의하고자 하는 건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눈을 보고 그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언어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언어학습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물론 우리는 포린 랭귀지 시츄에이션이긴 하지만 언어학습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언어로 그 상대와 소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학습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 문화에 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2차 수업도 하기도 하지만 2차 수업에서 이제 주요 토픽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러한 걸 반영해서 문화 지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코리안 웨이브라든가, 그죠? 또는 cultural differences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 실제 교실 수업에서 이제 학습의 목적으로 랭귀지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의 목적으로, 그죠? 목표 언어에 대한 학습에 대한 동기가 이제 심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이제 실제 문화 지도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가 반영이 되면서 교실 수업 안에서 이런 문화 지도를 어떻게 연계하도록 할 것인가, 랭귀지 러닝과 어떻게 연계를 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유형이 12번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휘를 지도를 할 때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정보들을 같이 함께 지도를 한다라던가, 두 번째 보면은 이제 grammatical feature와, 그러니까 문법적인 요소와 관련해서 문화적인 토픽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도록 한다라던가, 그렇죠? 문화적인 토픽을 주면서 그것을 설명하도록 했을 때 특정한 문법적인 요소를 사용하도록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죠? 실제 텍스트북 일러스트레이션과 포토에 대한 부분을 사용한다.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포토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문화적인 지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테크닉, 롤플레이라든가 뭐 이러한 형태의 활동들을 사용하도록 한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것이 이제 포스킬에 대한 통합을 토대로 해서 문화 지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나오지 않는 수업에 대한 스텝들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매칭이잖아. 그렇지? A 자료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A 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B 자료에서 각각 대입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렉션을 보시면, 그죠? A에서 주어진 서제스션을 따르지 않는 두 개의 스텝을 골라라. 맨날 연습했던 거죠. 저희가 9, 10월과, 그죠? 11월, 뭐 요거 때.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의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자, 실제 A에서 주어진 서제스션을 따르지 않는 두 개의 수업을 골라라 라고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올해 트렌드가 좀 다른 건 뭐 A와 B에 있는 정보를 다 이용해서 에비던스를 써라. 그래서 굉장히 답안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텝 2와 4가 사실 이제 서제스천 5와 2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제가 이제 9월에 맨날 연습시켰던 것들이 뭐냐면 따르지 않았으면 따르지 않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됐는지를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B형으로 넘어갈게요. 빠르게. 자, B형은 액션 리서치에 대한 부분이야. 야, 정말 제가 가물가물해요. 작년에 내가 액션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동안 몇 해 전에 보면 액션 리서치만 진짜 강의를 했거든요. 왜냐면 티처 트레이닝에 대한 중요성이 알고, 그 다음에 이 티처 트레이닝이 제대로 잘 돼야지만, 그죠?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고, 이제 실제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액션 리서치를 한동안. 그래서 사실 이제 저랑 같이 한 3년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 액션 리서치를 다 썼어요. 근데 초수인 학생들은 놓친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액션 리서치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막 찾아보니까 빌드업 3에 클래스룸 옵저베이션 할 때 제가 액션 리서치라고 하는 토픽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안타깝게 올해는 이 액션 리서치를 강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이걸 놓친 걸 보면은 그죠? 이거를 내가 올해는 강조를 안 했나? 라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문제가 바로 액션 리서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 액션 리서치는 아까 이제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아까 이제 2차 경기 수업 나눔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교사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교사의 역량 강화는 전부 다 액션 리서치로 가는 거거든요. 액션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업을 해보고 자기 수업에 있어서의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 수업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액션 리서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프 옵저베이션. 그래서 액션 리서치는 셀프 옵저베이션, 피어 옵저베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 장학이 있고 자가 장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수업에 대한 리플렉션을 유도하도록 하고 티칭 스킬이라든가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 한 분야가 바로 액션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B형 1번 문항으로 개념으로 출제가 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이라든가 액션 리서치는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서 기입형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가고 있는 방향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가, 어떻게 교실 수업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셔널 커리큘럼에 대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보시면 그죠? deep learning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deep learning 그죠? 그래서 양적으로 많은 그 교사학습 과정을 끌어나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함축되면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지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행복한 배움이라고 그걸 이제 규정을 짓긴 하는데 딥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학생들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 있는 방식으로 교과 과정을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periential learning이라든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학생들의 토픽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리얼 라이브즈와 이제 relevant한, closely relevant한 그런 어떤 토픽들을 선정해 가지고서 교실 수업을 나가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간의 통합도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각 과목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 간의 통합을 유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실생활에서 그것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어쨌든 액션 리서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많아. 그죠? 해설 강의할 때 문제도 많아, 우리는. 44쪽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예. 홍 선생님이 그죠? 수업상의 어려움. 항상 그렇죠. 저희가 이제 티처 이그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초심자인 선생님이 나오고요. 그다음 경력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컨텍스트로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홍 선생님이 말하기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잘 말을 안 해.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그죠? 예, no preparation time. 뭐 이제 준비 시간도 이제 주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uneven participation 참여도도 다 달라 학생들이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listening ability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말하기 전략에 대한 사용도 좀 부재가 있고 그다음에 모국어 사용이 많고 말할 거리가 없고 뭐 이런 아주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해결했는데 다른 두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다른 두 가지가 뭐냐? 그래서 홍 선생님이 박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박 선생님이 메일로 답을 해줬어. 그치? 말하기 수업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이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조언을 하는 거예요. 디렉션을 보시면 제가 이 디렉션을 여러 번 읽었어요. 한 번도 이런 디렉션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임용시험에서 무슨 얘기냐면 Identify the two problems Ms. Hong asked for Mr. Bak's advice about. 이건 충분해요. 그러니까 홍 선생님이 박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한 두 가지 문제는 무엇인지 규명해라.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디렉션이야. Explain why he made. he는 뭐 미스터 박이겠죠. Made a suggestion for the two problems. 그죠? 홍 선생님이 이제 물어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박 선생님은 제안을 왜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explain why로 안 물어봐요. explain how로 물어보지. 어떻게 제안을 했는가. 이렇게 물으면 무엇을 제안했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답을 쓰는 거거든요. why로 하는 것이 교육론에선 잘 물어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솔루션을 준 거야. 박 선생님이. 무슨 얘기야?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uneven participation 하나하고 mother tongue use예요. 모국어 사용.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면 B 데이터를 읽어보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uneven participation은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하도록 해야 되니까 직소 활동을 해라 해서 서제션을 준 거야. 왜 직소 활동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냐를 쓰라는 얘기야. 왜? 직소를 하게 되면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파티시페이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소는 안 들어가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디렉션에 따라서 어떤 답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답안에 직소를 집어넣는 건 상관없어요. 직소를 집어넣어야 또 말이 되지. 하지만 채점 기준은 직소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머더텅 유즈야. 머더텅 유즈라고 하는 것은 모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누가 감시하도록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룹 모니터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그룹 모니터라는 제안을 했어요. 서제스천을 이미. 박 선생님은 왜 제안을 했냐면 그룹 모니터가 있는 것만으로도 awareness 그런 의식만으로도 학생들이 목표 언어를 사용하게끔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목표 언어 사용에 대한密도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평소에 이제 Y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안 맞추고 how라고 썼다면 그냥 직소 쓰고 그룹 모니터만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서답형은 디렉션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연습이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8월 문제은행에서 이제 연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봅니다. 자, 7번은 요것도 저희가 모의고사 때 풀었어요. 피드백을 주도록 하는 거. 물론 너레이티브 피드백과 이제 ECC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지만 학생의 글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는 컨퍼런싱이라고 합니다. 라이팅 끝나고 나서 진행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교사가 학생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제 자기 글에서 이제 좀 개선시켜야 될 부분들을 물어보고 교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로 컨텐츠와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줘요. 컨텐츠는 서포팅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간의 연계성을 좀 키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링킹 월드를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하고 버케블러리와 그라마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스테이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의 퍼스트 드래프트와 세컨드 드래프트가 있어요. 퍼스트 드래프트를 토대로 해서 세컨드 드래프트에 뭐가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피드백을 교사가 줬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는 과거에 객관식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변형을 한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도 꼭 반드시 과거의 객관식 문항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디파잉이 현재 서답형 문제에서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쭉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가족과 함께 게임파크를 갔단 말이죠. 지난주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착해서 맛있는 스낵을 먹었어요.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패러그램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가족과 함께 게임파크를 갔고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맛있는 스낵을 먹었는데, 그죠? 그 남동생과 나는 스윗한 걸 좋아하는데 남동생을 못 먹고 서포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준 거고 그 근거로는 서포팅 디테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트 드래프트와 차이가 있는 것은 퍼스트 드래프트는 센텐스별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세컨드 드래프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 swim in the pool. 그 문법적인 요소는 고쳐지지 않았죠. But 그러나 아버지께서 did not swim. 그죠? 예, 수영을 못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링킹 월즈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다음 문장도 then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고 마지막 문장도 so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두 번째 피드백 역시 organization에 대한 부분들의 피드백을 줬고 그 근거로는 링킹 월즈 but이라든가 then이라든가 so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역시 데이터 프로세싱인 거죠.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10번. 자, 10번은 이제 어휘지도인데 콩커던싱에 대한 부분들, 어휘지도라면 콩커던싱이 꼭 나올 거다 하는 꼭 데이터로만 이렇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콩커던싱에서 실제 교실 수업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지도는 어휘하고 문법이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에서 각각의 티칭 프로시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A 자료에서 찾아 쓰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B에서 첫 번째 티칭 프로시저를 보면 뭐예요? do와 make 동사와 같이 쓰이는 그런 어떤 어휘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연습시키도록 하는 활동이에요. 이거 이른바 뭐라고 얘기합니까? 콜로케이션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콜로케이션에 대한 연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do와 make의 동사와 co-occur 함께 병치적인 관계에 있는 어휘에 대한 연습을 시킨다 또는 제시를 한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티칭 프로시저 2는 뭡니까? countable, uncountable noun을 골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야? 문법적인 거죠. 그라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찾아보도록 하는 거 또는 이제 양적인 측면을 갖다가 표현하도록 하는 그죠? 문법적인 요소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번. 이야. 이 문제 엄청 강조했습니다. 언제 나오나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 그렇죠? 올해도 무지 많이 풀어봤는데 이렇게 까탈스럽게 내다니,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가장 많이 드린 문제 중에서 11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많이 풀어본 그 문형이긴 하지만 보시면 이제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수행평가와 같이 지필평가로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에 대한 문항들을 만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템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각각의 옵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문항이 11번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을 하려면 1, 2, 3, 4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실제 출제한 테스팅 아이템을 비교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아이템들이 드러나서 다시 리바이징 하도록 한 것이 그 다음 B에 있는 겁니다. 자료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A에 있는 테스팅 아이템은 오리지널 아이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어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한 것이 B에 있는 modifying ite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디렉션을 한번 보시면 뭐냐면 다른 걸 다 점검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 2와 3에 의해서 개선된 문항을 B에서 고르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2는 뭐야? 다시 와야 돼, A 자료. 2에 보면 state both the stem and the option as simply and directly as possible이에요. 무슨 얘기야? 옵션이든 스템이든 간단하게 만들란 얘기야. 복잡하게 만들지 마.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오리지널 아이템에서 복잡한 스템이거나 복잡한 옵션이 있는 걸 물론 무조건 고르면 되는 거야. 그치? 질문이 난해하게 길어. 그러면 복잡한 거지, 그게. 그게 몇 번이야? 아이템 1이잖아. 문장이 쭉 있어. 질문에 해당되는 그런 문장도 아닌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빈칸은 맨 마지막 문장이죠. 세 번째 문장이잖아. 그치?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B에서 어떻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바뀐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아이템, 그 가이드라인 2를 따라서 수정 보완된 아이템은 뭐예요? B에 있는 아이템 1이란 얘기야. 그걸 규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근거는 어떻게? 오리지널 그 스템은 complicate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simple, direct, one sentence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또는 오리지널 아이템에서 three sentences, 세 문장이 그죠? simple, direct한 one sentence로 바뀌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3번이 문제지. 1번 다 찾았어. 3번은 present a single clearly formulated problem to avoid mixed content야. 자, 여기에서 mixed content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는 형식으로 문항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mixed content에서 이 content는 뭘 나타낼까? testing focus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테스팅 아이템에서 컨텐츠라고 하는 건 테스팅 포커스를 얘기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가, 그지?
tense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가? 아니면 relative clause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컨텐츠에 해당되는 거야. 믹스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뭐야? 물어보는 게 두 가지 이상이 되는 거지. 한 가지씩만 물어봐요. 멀티플 초이스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을 찾아서 그것을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걸로 바꿔라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쭉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치? 살펴보면은 3번에 그게 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3번에 뭐야? I never knew라고 있는 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where이 있고, where이 있으면 뭐예요? 간접의문문의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간접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해? 직접의문과 간접의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순의 차이잖아. 그치? 그 의문사 있고 주어 동사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 그럼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는 뭐야? 하나 더 물어보고 있잖아. 현재 완료와 대과거에 대한 관계를 물어본 거. 시제도 물어본 거야. 텐스도 물어보고 관계사에 대한 어순도 물어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믹스 컨텐츠가 된 거지. 이것을 하나로 줄이기 위해선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 관계사에 대해서만 물어봤잖아. 관계사 where를 그죠? 옵션으로 빼고 그다음에 시제를 다 동일하게 맞췄어요. 대과가의 형태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답은 이 답을 이렇게 쓴 학생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이템 3은 답안을 보시면 53번 아이템 3은 뭡니까? Clear single problem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다. 수정해가지고 어떻게? Indirect question, 간접 의문문에 대한 한 가지만을 묻고 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서 그 이유를 써주셔야겠죠? 그죠? 예, changing tense in the original option에 있는 시제들을 전부 다 동일한 그죠? past perfect, 그죠? had, gone의 형태로 바꿈으로써 간접 의문문에 대한 한 가지만 측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는 이제 past perfect이라고 쓰지 않더라도 그냥 same tense로 바꿈으로써 해도 정답 처리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이 가장 까탈스럽고 11번까지 다 정답을 쓰신 분은 전부 다 교육론에 대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쓰실 수 있는 매칭워크로 이제 진행되는 문항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2023년이 이렇게 트렌드를 반영을 하면서 교육론에서 중요한 현상들, 그죠? 학습 과정들, 이러한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건 2024년도 변함이 없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공부를 하면서 교실 수업에 대한 홀 픽처를 그려가면서 그죠? 재미있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